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 가운데 처음으로 체코 총리와 통화를 가진 데 이어서 잠시 전에 르엉껑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공식 외부 행사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새로운 산업, 펫코노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반려동물 관련 직업들과 정부가 추진할 동물복지 정책도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르엉껑 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르엉껑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끙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임종윤 평론가님, 네. 취임 후에 연일 각국 정상들과의 그렇죠. 통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고 하면은 미국, 중국에 이어서 우리의 3대 교육 국가이기도 그렇죠. 한 그야말로 명분이 있는 통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더 여러 가지로 좀 함께 해온 것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해갈 것도 많은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휴대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만드는 휴대폰의 절반을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할 정도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트남 경제가 지금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특히 가전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역할이 뭐 상당히 컸다. 충분히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많은 또 교민들 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앞서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몇 가지 산업이 좀 이렇게 약간 지정이 좀 됐죠. 고속철도 얘기도 나왔고 원전 얘기도 좀 나왔고요. 베트남도 원전을 좀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보통 이제 베트남이 이제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제 중국 뭐 원전을 갖다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사이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역시 베트남이 만약 원전을 발주를 한다 그러면 또 팀코리아가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고 고속철도 문제는 베트남의 이제 산업화가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물류 그리고 운송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속철도가 없으니까 철도만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고속철도 기술을 좀 받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됐었고 저는 여기 하나 굳이 덧붙이자면 베트남의 방산 쪽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인도양 쪽 이쪽 분위기가 이 남아시아 쪽 이쪽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이나 이런 데처럼 이 베트남도 이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로 좀 잘 알려졌기 때문에 역시 이쪽도 방산 쪽에 대한 협력도 향후에 굉장히 좀 기대를 가져보면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에는 체코 총리와 첫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 들어보시죠. 오늘 6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 유럽의 첫 통화 대상은 바로
체코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듀쿠바니 원전 수주가 결국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통화 중에도 이 원전 수주가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시금석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 정해진 수주액이 있겠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 원전 업계가 가져오게 될 낙수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듀쿠바니 원전의 의미라는 거는 사실 유럽 연합이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 공동체잖아요. 거기에 가장 강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국영전력공사. 여기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 계약을 갖다가 따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럼 유럽 연합에서 우리 기술을 갖다가 인정을 했다는 거고요. 사실 우리 원전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언타임 위딘 버짓입니다. 예산 내에, 정해진 예산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을 한다. 사실 이거는 어느 나라 그 원전을 갖다가 짓는 회사나 이런 것들도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두 번째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한 번, 그다음에 16년 만에 이제 듀쿠바니에서 한 번 했다는 건데 점점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원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밸류 체인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공, 정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영업, 관리 뭐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폐로까지 온전히 어떤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거의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전은 이제 유럽 내에서 계속 지어질 거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이제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레퍼런스들이 쌓이면은 그 원전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원전 산업 자체가 한 차례 더 점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기회가 마련됐다. 이게 사실은 그 이번 그 듀쿠바니 그 원전 수주의 그 가장 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윤 평론가님도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최종 계약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에도 일단 미국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한번 들었었고 처음에 그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EDF가 행정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제 체코 법원이 가처분까지 내리는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결국은 계약을 수주를 했고 이런 점을 의식해서일까요? 그 체코 총리도 네. 통화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좀 뭔가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모습도 좀 보여줬어요. 피알라 총리가 21년도부터 체코 총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나라하고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소위 말하는 기간 산업 중에 전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코가 또 원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발주를 해서 좀 지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번에 듀쿠바니 원전을 우리가 2기를 가져온 것도 그렇고 향후에 뭐 태물린 쪽에 또 2기가 곧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한테 우선 협상권을 이제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이 피알라 총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21년부터 총리 시작하고 나서 체코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전력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원전 이 작업, 특히 신규 원전 건립 작업을 이제 진두지휘를 해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본인 SNS 이런 것도 물론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측 한국을 적극 지지하고 뭐 그랬던 것들이 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그 전화 통화는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미안한 감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네 조금 우리 내부적인 일들이 좀 마음고생이 좀 있었지. 이제 내가 날 믿고 이제 가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애둘러서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무엇보다 또 피알라 총리가 이렇게 좀 애를 쓰고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저는 경제협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에 대한 관심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도 사실은 일종의 제조업이고요. 앞에서 이제 윤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따른 되게 이 공급망을 밸류체인을 잘 갖고 있는 나라인데 원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가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가 경제 발전하는 데서 제조업 경쟁이 굉장히 좋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파트너십을 더 긴밀히 가져갈수록 체코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다음에 이 대통령이 그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서 사실 네 번째 통화 상대로 체코를 선택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결국은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누구도 사실 예상 못한 어떤 행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곰곰이 따져보면 충분히 그럴만했다라고 충분히 뭐 이해가 가요. 가령 뭐 이제 경제를 갖다가 가장 중시한다. 민생 경제.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실용.
북적인 측면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이건 역시 이 체코 정상과의 통화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전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좀 방점을 찍고 예. 사실은 뭐 원전의 어떤 그 개발이라든지 발전, 원전 확대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실 에너지 믹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과의 어떤 조화로운 뭐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원전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원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보통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이제 체코 어떤 정상과의 어떤 통화에서 그런 부분들 특히 실용 얘기를 중시하고 경제적인 어떤 측면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6월 11일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예. 대략 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오물풍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날아온. 결국은 우리 군이 이제 심리전 수단의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중지가 됐습니다. 이 사실 예상을 충분히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내용에도 분명히 있고 그 전에도 뭐 대표 시절에도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만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 사실은 그 전 정부가 남북 대화 관련된 부분이 사실 거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밀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좀 우리로서는 예민할 수도 있는 북미 협상 부분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이기도 하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에 그러니까 6년 동안 중단돼 있던 이게 작년 6월에 재개가 됐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1년 만에 이제 중단이 됐는데요. 표현이 중단이 아니라 저는 뭐 중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중단이 아니라 중지라는 표현을 또 군 당국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확성기는 이번에 철거까지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기조 자체가 남북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남북과 뭔가 협력을 하고 신뢰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씩 더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앞서 이제 강유정 대변인도 접경적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제 조치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이 대성동 지역, 이 파주 대성동 주민들이 이제는 좀 잠 좀 자겠다. 뭐 소주 2병 먹고 자다가 이제는 그냥 자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일단 굉장히 좀 환영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밤 사이에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서신으로라도 좀 소통할 의도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좀 나은 상황이어서 좀 맥이 같은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북한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북 방송에 대응해서 이루어지던 소음 방송, 그러니까 우리 접경지 주민들을 힘들게 하던 방송이 바로 멈췄다고요. 그러니까 앞서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오후 2시를 기해서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어제 밤 11시 좀 넘어서 일단 중단을 했고 12시 이후에는 지금 북한 쪽에서 이 방송을 하는 거가 좀 확인된 데가 없다 이렇게 군 당국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화답을 한 거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양측 간의 뭔가 대화의 어떤 또는 소통의 이런 뭐 조짐들이 나타날지 아직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바로 피드백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긴장 관계가 좀 완화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조금 섣부를 수는 있습니다만 좀 가져봅니다. 예. 자, 다른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지명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지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국민들로부터 장차관들 좀 추천을 받겠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이후에 이 대통령 SNS가 그야말로 불통이 났다고 합니다. 이분을 이 장관으로 해주세요라는 글들이 무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나 많았던 부처가 법무부라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11,000여 건 정도가 몰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몰렸던 게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졌나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봐요. 검찰 개혁, 그다음에 사법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 난맥 사항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있어요. 어떤 이익 단체가 이게 공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추천, 물론 이제 뭐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부 다 필터링이 되겠지만 그런 우려도 약간 좀 있는 것 같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게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인사 추천을 받는다는 건 뭐 반길 일이죠. 이게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관련 영상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또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시장을 교란하고 그리고 이 서민들의 그야말로 코 묻은 돈을 빼앗아가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한 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야말로 한 번만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예, 정책 행보의 첫째 걸음이 거래소의 그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사실 어떤 정부나 역대 정부를 곰곰이 보면 주식시장 부양을 갖다가 외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감시위원회를 찾다는 건 여기는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불법 공매도라든지 어떤 불공정 거래를 갖다가 여기는 그 감시하고 뭐 이런 거 제재하고 이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이 역할은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개미들이 쉽게 여기에 공감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걸려도 어떤 제재가 완결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손방망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번 걸리게 되면 패가망신에 가깝게 이게 사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사실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불법 공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엄두를 못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갖다가 통해서 이런 어떤 불공정 거래를 갖다가 완전히 근절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어떤 투명성을 갖다가 일정 부분 제고를 시키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주목한 부분 바로 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 촉진 문제인데 네네네. 결국 이를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실용주의자적인 어떤 그 행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과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금투세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부자 감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대주주들이 왜 배당을 안 하느냐. 그거는 세금이 무서워서 그렇거든요. 이걸 갖다 종합과세 받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무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편법으로 자기가 가져갔어요. 가령 뭐 법카를 많이 쓴다거나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소액주들은 손해죠. 이거 배당을 해줘야 소액주들한테도 이득이 돌아오는 건데 대주주들한테 이 경영진들만 이득을 누리고 배당을 안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했는데 이걸 분리과세 하겠다. 그래서 배당 상상이 35%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갖다가 좀 낮춰가지고 그 대주주들이 걱정 없이 배당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적 뒷받침도 하겠다. 어떤 그런 의지를 갖다가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현장에 그 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 심리하는 직원들 한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만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다들 초기에 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 대통령이 이런 말했어요. 형이라고 생각하고 예. 편안하게 좀 얘기해 하면서 좀 말문이 많이 예. 트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국무회의 때 이미 좀 그런 거 보였었죠. 그때도 저도 이제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는데 좀 그러시죠? 뭐 하면서 이제 좀 웃으면서 하시죠? 뭐 등등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를 통해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서
이게 단순 뭐 보고 지시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토론을 해서 뭔가 집단지성을 서로 좀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소통 방식을 이 대통령이 좀 잘 구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자주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처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형이라고 해도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당신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시장의 주식시장의 문제점들 또 이런 것들은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건의를 해달라 얘기를 했고요. 한 10여 명 정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 얘기도 좀 있었고 또 하나가 불공정 거래 계좌에 대한 이게 좀 조사를 한다라는 게 금융 그 감독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래소 하는 게 좀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조금 권한을 더 달라. 미국 SEC 같은 식의 좀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한 직원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그 시점과 관련해서 매체를 지금 현재 너무 한정돼 있는데 이걸 좀 확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할 때 이거를 담아내는 그 매체가 지금은 신문, 그다음에 지상파, 연합뉴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레거시 언론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터넷 매체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거래소 직원은 인터넷 매체들을 확장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거고 이 대통령이 이 얘기를 딱 듣더니 그거 당연한 얘기다, 상식적이다. 그래서 시행령을 바로 좀 고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지시를 하는 이런 일도 있어서요. 뭔가 어떤 요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거면 하고 또 당장 할 수 없는 거면 조금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즉시 이게 답을 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사안을 이렇게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으면 일 처리가 이렇게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 방문 당일에도 코스피가 2,900을 돌파를 했고 오늘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보통 똑똑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보통 그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호재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의 리더십이 세워질 거라는 불확실성이 거칠 거라는 호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딱 취임한 이후부터는 보통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만 주식시장 부양을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외국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요인이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갖다가 부양시키려고 할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한국 개미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어떤 모순 이런 걸 따라가 치유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자산, 우리 개인들의 자산이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도 늘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억지로 규제하거나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어떤 시선, 관심,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선순환을 시키게 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배당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부의 효과에 의해서 개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들이 부자가 됐다는 생각들, 실제로 또 부자가 되는 거죠. 배당들도 뭐 중간 배당도 받고 하게 되면은. 그럼 그게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우리 경제에 어떤 활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거다. 부동산은 올라봐야 몇몇 특별한 계층들 몇 명만이 그 수혜를 보는 거지만 주식시장은 수많은 개미들이 몰려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게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어떤 큰 그림하에서 지금 주식시장 부양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외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아, 한국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앞으로 변화할 거라는 걸 갖다가 기대를 넘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 있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 시절에 본인이 이제 주식 투자했던 경험을 실제로 밝히기도 했고 뭐 네네. 10억 정도 대단히 큰 금액을 좀 벌어들이기도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그 코스피를 사들이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스피 5천 시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2,900선이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PBR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올라서. 아. 그런데 이게 세계 평균이 어느 정도면 3.5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5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PBR이 한 2배 정도만, 이 정도만 된다고 해보십시오. 글쎄요, 과연 5천이라는 수치가 그게 달성 불가능한 수치일까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 한국의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우수한 기업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제조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 진짜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딱 그거가 비슷한, 그걸 피어그룹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어떤 비슷한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럼 이거는 뭐가 문제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주주주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기업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뭐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들,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또 주가 조작이 빈번하고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도 빈번하고 아까 배당 성향도 굉장히 낮고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 한창 한 단계 아니면 2단계 이상 충분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재력이 있다. 단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 그다음에 그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그런 분이 다행히 대통령이 됐고 그럴 의지가 충분하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 5천 시대를 못 갈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화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티타임에 이어서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 이게 사전 예고가 없었다고요? 계속 좀 깜짝 행보죠. 앞서 윤 평론가님께서 그 정상들 전화 이 순서, 전화회담 순서도 좀 예상치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여러 요소에서 사전 예고 없이 이런 깜짝 행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꾸 깜짝이나 서프라이즈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있는 구내식당을 방문해서 출입기자들과 식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했던 분들도 계시고 보통 안 한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였죠. 점심 때 갑자기 방문을 해서 구내식당에 들러보니 이미 식사를 하고 있던 기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딱 식판 들고 가서 식사를 이미 하고 있는 기자들 옆에 딱 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있고 당연히 밥 먹는 기자들은 이제 화들짝 놀라서 이제 연락을 했겠죠. 지금 대통령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딴 데 있던 또는 그냥 기자실에서 뭐 기사 쓰거나 이러고 있던 기자들도 또 와서 뭐 그래서 대통령 구내식당이 뭐 금세 만석이 됐다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저는 이 전날 있었던 그러니까 10일 날이죠. 있었던 차담회 같은 경우도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그 매점에 그냥 예. 불시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도 있던 기자들이랑 또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 식사도 대통령실의 설명은 차담회 때 좀 뭔가 좀 미진해서 얘기했던 게 그래서 좀 이런 식사를 이렇게 가서 대통령이 직접 식당에 가서 기자들과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일부러 가졌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형태로 봤을 때는 깜짝 사전 예고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긴 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언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자들을 뭐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너네 그냥 받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좀 강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뭐 깜짝이나 이런 얘기들보다도 대통령이 이들과 만나서 기자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기자들이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정에 이런 부분들이 녹아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예, 사실은 대통령실 기자들도 취재를 대통령에게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쉽죠 없고요. 않죠. 뭐 네. 실장이나 수석들 또는 비서관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제 나타난 자리에 명함을 주느라 바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손에 명함이 거의 책 두께로 쌓이는 걸 봤어요.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요. 예. 그게 보통 이제 뭐 대통령 명함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대통령 명함을 안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자들 거기에 있는 기자들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다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해도 저 정도니까. 근데 이게 사실 대통령이 기자들 명함을 받는다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이례적으로 좀 보이고요. 그만큼 소통에 대한 의지가 좀 있지 않냐는 생각도 좀 드는 거고. 차담회 때도 그래요. 그때도 단체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진을 못 찍었던 기자들이 우리도 좀 찍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셀카도 찍고 나중에 또 따로 단체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여간 이 초반에 이 소통의 의지 그다음에 뭔가 대통령을 어렵게 생각하는
생각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같이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뭐 잘 만들어 간다라는 진짜 파트너 개념으로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애를 쓰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계속되는 이런 소통의 노력 임기 내내 이어지기를 기대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팩캉스, 강아지 전용 음료, 멍푸치노, 또 페타로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도 다양해지면서 관련 직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인기라는 펫잡은 무엇일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반려동물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같이 살자. 예, 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예. 사람 아이를 키우는 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1000만, 하여간 1500만 얘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도 그럴 게 저도 사실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거의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뿐이지 잠도 침대에서 같이 자고요. 뭐 밥 챙겨주고 산책시켜주고 등등 할 정도니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들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반려동물 이제 보통 그 강아지랑 이제 고양이 그래서 이제 반려견, 반려묘 이게 이제 사실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키우는데 반려묘, 즉 고양이와 달리 이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분리불안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인들도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 출근할 때 유치원에다 맡기고 퇴근할 때 이제 사람이랑 벌써 똑같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 보통 이제 멍유치원이라고 표현도 하던데요.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람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하는 것과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피트니스 훈련 신체에 맞게 또 하고요. 산책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동할 때 교육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교육도 시킨다고 그러고요. 수능 시험 비슷한 애견 버전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그다음에 MBTI 검사도 하고요. 이런 놀이와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우리 아이들 사람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하는 것과 뭐 비슷하게 참 많이 있고 근데 결국 사실 이런 건 다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견 유치원을 보내는데 비용이 평균 한 6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먹여야죠. 또 간식도 좀 먹여야 되죠. 등등도 또 병원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 든다 보니까 사실 비용 부담이 좀 만만치 않긴 한데요. 결국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산업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32년에 한 21조 원이 될 정도로 매년 한 10% 가까운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으로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강아지 유치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관련 인구가 늘다 보니까 관련 업종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미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전문 운송 그리고 이제 뭐 무지개 다리 건넌다고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 이거를 처리해주는 뭐 장묘 업체까지 다양한 유형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작년 그 전해에 비해서 한 15% 정도 늘었다라고 해요. 관련 이 어떤 영업장 같은 경우가요. 근데 뭐 그 서비스가 이렇게 영업장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그 보통 그 반려동물 양육자가 최근 1년간 이용한 서비스는 총 13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뭐 미용, 애견 미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물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호텔, 뭐 어디 여행 갈 때 이 정도인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잠깐 아까도 언급했듯이 뭐 유치원, 그다음에 방문 훈련, 그다음에 펫시터 대신 와서 봐주는 거겠죠. 그다음에 펫택시, 그다음에 장례업체 등을 이용했다는 응답자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적지 않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산업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관련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종사자도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비해서 한 15% 정도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반려동물 유치원 교사라든지 장례지도사, 그다음에 동물병원 코디네이터 등이 어떻게 뭐 융합업종으로도 뭐 새롭게 등극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반려동물을 위한 용품과 음식도 나날이 화려해지고 또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펫 박람회 현장 잠시 보고 오시죠. 예, 뭐 강아지 전용 유모차부터 간식까지 다양한 제품 팔고 있는데 그 최근에 가장 핫한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라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일 핫한 게요. 동물 보건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저도 좀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있고 의사를 도와주는 뭐 간호사 또는 뭐 이렇게 뭐 위생사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수의사를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동물 보건사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애견 유치원 좀 화면에 좀 나옵니다만 애견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들, 이를테면 그런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펫푸드나 펫보험,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이커머스 상품들을 판매하는 뭐 판매사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산업이 좀 커지니까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어떤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수밖에 좀 없는 거고요. 이 예를 들어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동물 보건사 같은 경우는 2021년과 비교를 했을 때 4년 만에 채용 공고가 채용 건수가 30배가 이상 급증을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고, 애견 유치원에서의 채용도 8배 이상 늘었고, 그다음에 펫푸드 분야의 채용도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반려동물 이커머스 분야도 5배가 늘었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펫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람들 보험의 손해사정인이라는 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펫보험도 그래서 보험 청구이나 고객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손해사정 심사인이라는 이런 직업도 좀 새로 생겨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들 직무 같은 경우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자격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동물 보건사 자격증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동물 보건학과 이 학교에서 이걸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데서는 좀 더 아무래도 우대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쪽에서 채용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산업만 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또 창출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다 보니까 이 좋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대를 하거나 또는 유기하는 사례도 상당히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애니멀 호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그 동물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냥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 30마리, 뭐 50마리 이런 식으로 모으면서 이걸 갖다가 뭐 보살피거나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학대를 하거나 그냥 방치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사실 이게 제재를 가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동물은 민법상 주인의 소유물로 일단 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주인이 이제 내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니들은 무슨 권리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이걸 갖다가 규제할 어떤 마땅한 어떤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사실은 완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도 지난해 1293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늘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동물들을 갖다가 그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그 반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이런 어떤 동물보호법을 갖다 위반하거나 뭐 이런 건수 자체도 그에 비해서 늘어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애니멀 호더를 가만히 둘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자체 지금 새로 생겨나는 자리가 바로 동물보호관 같은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니멀 호더를 헌팅하는 잡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할을 좀 만들어낸 걸 수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걸 수 있다고 보고, 그만큼 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펫 시장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지자체 총 800여 분의 이 동물 보호관이 지금 계시고요. 이분들 덕분에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1,293건의 이 동물 이 학대, 이 상위 이런 것들이 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 이제 뭐 동물들을 어떻게 좀 학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사도 되고 영상으로도 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정도로
결국 이분들의 역할이 좀 그만큼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는 이 일자리가 또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격증 시험에 작년에 처음으로 치러졌는데 한 2,000명이 참여를 해서 대략 한 18.7%니까 한 10명 중에 한 2명 채 안 되게 이제 합격을 해서 총 356명의 동물 행동 지도사,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는 이런 역할도 좀 생기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이게 좀 사실 다 지금 처음 듣는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또 다른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이런 일자리들이 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새 정부의 동물 복지 정책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정부 출범 후에 동물 복지 관련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펴보려면 공약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동물 복지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사람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동물도 행복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이라는 거는 반려동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일단 동물원 동물도 있고요, 예. 실험실의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축도 있을 거고요. 이 동물 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다가 굉장히 확장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물복지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복지진흥원을 갖다가 설립하겠다. 뭐 이런 어떤 구상들을 갖다 내비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갖다 확대를 해서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그런 농장들이 준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일정 부 정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축들, 우리 인간의 어떤 식량용으로 쓰이는 어떤 가축들의 어떤 복지까지도 생각하는 그게 진짜 선진국이다. 어떤 그런 개념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동물복지기본법이라든지 동물 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임종윤 평론가님 아까 이제 반려동물 키우고 있으시다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뭐 크게 뭐 한 달에 100만 원까지도 아유, 그렇게는 안 들죠. 근데 예, 일부 이제 아무래도 비용 좀 부담이 있습니다. 아이, 그래서 그럼요. 정부가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들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고요. 아까 이제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그 반려견을 키우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병원비입니다.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나이가 10년, 10살이 넘다 보니까 예. 확실히 병원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병원비도 좀 확실히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제가 이 치석 제거 때문에 이 수면 마취도 하고 이 스케일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한 40만 원 넘게 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물론 뭐 사람들처럼 매년 하는 건 아니긴 한데 평생 뭐 한두 번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면 사실 웬만한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생각하는 게 일단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표준수가제라는 걸 도입하겠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진료에 대해서 이거는 이만큼의 비용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되면 이제 표준 진료 절차가 또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제도와도 당연히 연결지어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부가세, 이 동물병원 진료비에 포함된 이 부가세 이 부분을 좀 면제하는 방안도 좀 확대하겠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축으로 이 동물과 관련된 이 병원 치료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기준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동물 병원마다 치료 방식과 각 그 치료 방식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표준수가제를 이뤄내기 위한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동일 진료에는 동일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게 익숙하죠, 인간은 건강보험에서. 예. 근데 그게 사실 지금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체를 그럼 누가 그 표준수가를 정할 거냐. 왜 그러냐면은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쪽은 사실 그런 기관들이 사실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품종 자체가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료에 대한 어떤 표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아직도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 갖다 토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겠죠. 이게 동물병마다 이게 두세 배 차이가 난다고 하게 되면은 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표준수가제 도입에 이제 직접 연관된 업계라고 하면 손해보험 업계죠. 일단은 손해보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좀 반응 같은 게 있습니까?
별로 아직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수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기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공적 자금이 그러니까 나라 돈이 들어갈 거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리 1,500만 반려인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한다라는 거는 나는 키우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걸 부담을 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래서 아마 일단 현재로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